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자, 이달의 특강 4구 첫 번째 시간이고요. 1대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 1강에다가 첨부 파일에다가 말씀드렸던 PDF 파일 올려놨어요. 그 PDF 파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그 PDF 파일과 함께,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오케이? 수능 특강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 딱 펼쳐보면서 저의 설명을 딱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처음, 우리가 분석해볼 문제는 일단 13페이지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2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멘틀 대류설과 관련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 한번 딱 보시면은 포인트 1이라고 해서 뭐라 써져 있죠? 보시면은 멘틀 대류설 해놓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와 하강부라고 쓰여져 있잖아. 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요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어떤 핵심 주제? 뭐 그런 게 지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간에 문제 한번 보시면은, 그림은 홈스가 주장한 어느 가설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멘틀 대류 의 모습을 나타낸 거잖아. 자, 이 중에서 니은과 디귿만 좀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자, 동그라미 기역은 멘틀 상승 과정에서 생성된 해령이냐라고 돼 있는데, 이 동그라미 기역이 지금 보면 여기 삐죽 튀어나오는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자, 제가 일단 어떤 현실적인 풀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 해령이라는 게 정의가 무엇이에요? 그죠?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지만, 이 해령이라는 건요, 수심 2에서 4km 사이에서 나타나는 해저 산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수심 2에서 4km 사이 정도에서 나타나는 해저 산맥. 자, 근데 지금 이 동그라미 기역을 보니까 뭔가 이 봉우리가 지금 해수면 위로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맞습니까? 이거 지금 해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지. 그치? 이거는 지금 섬이지, 섬. 해저 산맥이 아니라. 그치? 그렇다면은 이 동그라미 기역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더라도 아무튼 간에 해저 산맥이라는 해령의 정의상 이 동그라미 기역이 해령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니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현실적인 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자, 홈스께서는 이 멘틀 대류설을 발표를 하실 때 이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어떤 깊은 침강지대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습곡산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여기서 이 침강지대라는 것과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 뭐 각각 해구와 해령을 사실상 예측한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홈스가 멘틀 대류설을 주장할 당시에는 아직 해령이나 해구의 존재가 제대로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의 상황과 이 홈스의 어떤 말씀은 좀 괴리가 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인데, 이제 홈스는 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새로운 해양 지역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와 또 더불어서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화산 섬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죠. 그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이런 화산 섬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해령이라고 하는 해저 산맥이 생기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와 좀 괴리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괜찮지?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자, 이 모형을 이용하여 해저 지각의 고지자기 준무늬를 분포를 설명할 수가 있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해저 지각의 고지자기 준무늬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멘틀 대류설이 아니라 해저 확장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 지금 이 멘틀 대류설 입장에서도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뭐 기존에 있던 해양 지각들이 양옆으로 밀려나면서 이 고지자기 준무늬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디귿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말 잘 들어봐. 자, 우리가 실제로 이 해저 지각의 고지자기 준무늬를 살펴보게 되면은 해령의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대칭적인 분포를 나타내잖아요. 따라서 해저 지각의 고지자기 준무늬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런 고지자기 준무늬가 어째서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분포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멘틀 대류설 같은 경우에는 해령의 존재를 몰랐죠? 당연히 이 고지자기 준무늬가 어째서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분포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 따라서 이 해저 지각의 고지자기 준무늬 분포는 이런 멘틀 대류설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해저 확장설로 설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요, 13페이지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페이지 한번. 자, 일단 13페이지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그림은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 대서양 어느 해역에서 음양측심으로 알아낸 해저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나는 말이야, 이 판의 경계라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대서양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바로 그게 떠오를 것 같거든.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었잖아. 그치? 대서양 중앙 해령이 딱 떠올라야 되겠다. 따라서, 이 자료에는 뭔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 그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어야 되겠고, 지금 아니나 다를까 여기 어떤 산맥과 같은 구조가 다 그려져 있잖아. 그치? 이 산맥이 보나마나 뭐겠어? 대서양 중앙 해령이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대중해라고 쓸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확실히, 수심 2에서 4km 사이 정도에서 나타나는 어떤 산맥과 같은 구조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기억 이건 뭘까? 그지, 뭐겠어, 이게. 그지? 뭔가 평평하니까 대륙붕 아닐까요? 이러시면 안 되지. 그지? 대륙붕은 수심 200m 이내에서 나타나는 매우 얕은 어떤 평평한 지형이고요. 그죠? 바다 깊은 곳에서 비교적 평평하게 나타나는 그런 지형이 있었어. 바로 심해저 평원이 있었죠. 이 동그라미 기억은 심해저 평원이야. 자, 그럼 요 상태로다가 한번 썬지 들어가 보도록 하면은 기억, 동그라미 기억 구간에 대륙붕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심해저 평원이 발달하는 거죠. 자, 대륙붕은요, 써줄게. 수심이 200m 이내입니다. 뭐라고? 수심이 200m 이내야.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 자, 동그라미 니은 구간에 발산형 경계가 존재하죠. 해령이니까. 그죠? 맞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은 탐사역에서 초음파 왕복 시간의 최대값은 7초보다 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수식 이용하는 거겠어? 그지? 수심은 2분의 1 VT라고 하는 수심 구하는 공식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음파의 속력이 1500m/s로 주어져 있고요. 지금 이 자료 화면에서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대략 한 5000m 정도쯤 되는 것 같아. 그지? 그러면은 수심이 5000m이려면 음파의 속력이 1500일 때 왕복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는 거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7초를 넘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7초보다 길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14페이지의 5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4페이지의 5번. 자,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 보시면은 포인트 제목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해양 지각의 이동 경로 추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이 등 연령선이라든가 아니면 고지자기 주무늬 분포를 통해 가지고 이 해양 지각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뭐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볼게. 자, 대표적인 문제가 14페이지 5번인데, 자, 그림은 해령 부근에서 나타나는 고지자기 주무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수능 특강에서 긁어온 게 아니고요. 제가 같은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 논문을 찾아서 그 논문에서 긁어온 거야. 저작권법 위반 아닙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림은 해령 부근에서 나타나는 고지자기 주무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어딘가에 지금 해령이 있다는 거겠지? 그러면 일단 보자마자 해령을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령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죠? 우린 알고 있잖아. 실제 해양지각은 해령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 고지자기가 대칭적인 분포를 보여요. 고지자기 주무늬가. 그러면은 뭔가 이 양쪽에서 대칭적인 분포가 나타나려면 해령이 뭐 대충 여기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충 해령축이 있군요. 라는 것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이 상태로 기니디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 자, 기억 보시면 해령의 중심축은 고지자기 주무늬와 수직하게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수직합니까? 지금 우리 해령축 요렇게 그렸잖아.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지자기 주무늬는 해령축과 수직한 게 아니라 나란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자, 퇴적물의 두께는 동그라미 기억이 니은보다 두껍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퇴적물의 두께 나오게 되면요. 이거 대체로 무엇과 비례하는 관계다? 그치? 대체로 해양지각의 나이와 비례하는 관계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 그치?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해양지각의 나이와 대체로 비례한다. 라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 따라서 해양지각의 나이를 기억과 니은에서 비교해보라. 라는 뭐 그런 의미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그라미 니은은 해령축에 위치해 있어. 나이가 몇 살일까? 나이가 몇 살일까? 빵살이야, 빵살. 그치? 가지고 요 동그라미 니은은 나이가 빵살이다. 한편 동그라미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여기에는 요 해령축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동해가지고 현재 위치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이 해양지각은 요 해령축에서 후두두두둑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해령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다음과 같은 고지자기 주무늬를 남겨놓게 되는 거거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해양지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해양지각은 이 해령축으로부터 대체로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명심해도.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기억은 어쨌든 간에 해령축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요만큼 밀려난 녀석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튼 간에 좀 올드하겠지. 그지? 나이가 좀 올드하겠지.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동그라미 기역이 니은보다 나이가 많으니 퇴적물의 두께가 어떻겠다? 좀 더 두껍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니은은 적절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은, 자, 기역과 디귿의 해양지각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복각은 같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무엇과 대체로 비례한 관계? 그치, 이거 까먹으셨으면 안 돼. 대체로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위도와 비례하는 관계. 어떤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 위도와 대치로 비례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 기역과 디귿의 생성 당시 위도를 비교해보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기역 같은 경우에는, 대충 여기에 있는 해령에서 만들어져가지고, 해령축과 대체로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현재 위치에 왔을 거야. 동그라미 디귿도 마찬가지겠지. 대충 이쯤에 있는 해령에서 만들어져가지고 해령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왔을 거야. 그치?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 기역과 디귿 중 아무래도 좀 더 고위도에서 생성된 게 누구예요? 그죠? 디귿이죠. 디귿이 좀 더 북쪽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치? 따라서 이 디귿이 좀 더 고위도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디귿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을 수는 없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자, 이 문제의 교훈이 뭐인 것 같아? 그치? 고지자기 주무늬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해령축의 위치를 찾아라 라는 논리를 담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논리를 담고 있어? 그치? 어떤 해양지각은 생성된 이후에 해령축과 대체로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아? 근데 고지자기 주무늬가 이 해령축과 대체로 나란하게 형성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지각은 고지자기 주무늬와 대체로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다 비슷한 문제 또 한번 풀어볼 건데, 잠깐 19페이지의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19페이지의 7번. 자, 보시면은 그림은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의 해양지각의 연령 분포와 그 주변의 판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고요. 뭐 대충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어서 그려져 있을 거야. 그죠? 자, 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해양저 확장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니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개념 단계에서부터 계속 들어왔어. 그죠? 등 연령선의 간격을 통해서 우리가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를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지? 자, 그럼 한번 봐봐. 자, 일단 여기 있는 판, 이거 나스카판이죠. 그죠? 나스카판에서 이 해령축과 3300만 년 등 연령선 사이의 간격을 살펴보면 한 요래.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있는 판이 나스카판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스카판에서 이 해령축으로부터 3300만 년 등 연령선까지의 간격이 한 요래. 맞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누가 등 연령선의 간격이 넓어? 왼쪽이 더 넓어. 그죠? 따라서 이 왼쪽의 해양지각이 생성된 요 A, 이 녀석이 아무래도 확장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기역은 적절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 보시면은 해양지각이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동그라미 기역이 니은보다 작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암석의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라는 건 생성될 당시의 위도를 비교하라 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기역과 니은의 생성될 당시 위도를 비교해보라 라는 뜻인데, 생성될 당시 위도를 비교해보라는 건 얘네들이 어떤 해령축에서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이동해 왔을지를 생각해보라 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해양지각은 요 해령축에서 호두뚝 만들어진 다음에 요런 식으로 밀려나는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 연령선 또한 해령축과 대체로 나란하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해양지각은 해령축의 대체로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니 따라서 해양지각은 이 등 연령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근데 동그라미 기역 한번 봐봐요. 자, 동그라미 기역 한번 보시면은 이 근처에서 지금 등 연령선이 뭐 대충 요 정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등 연령선의 대체로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동그라미 기역은 대충 이런 곳에서 만들어져서 이동을 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 물론 우리가 이걸로 아주 정확한 이동 경로를 알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실 건데, 자, 이 동그라미 니은 같은 경우에도 등 연령선에 대체로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해 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동그라미 기역이 동그라미 니은보다 더 저위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왜? 여기 남반구잖아. 그지? 여기 남반구이기 때문에 지금 남쪽으로 갈수록 더 고위도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기역이 더 저위도에서 만들어진 거야.
따라서 동남이 기역이 고지자기 복가의 크기가 더 작아야 되고요. 기역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적절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디귿.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화산 활동은 서쪽 해안이 동쪽 해안보다 활발한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독해 좀 잘 해주셔야 되거든? 자, 일단은 지금 발문 선지 잘 읽어보시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라고 했어요. 따라서 일단 남아메리카 대륙을 딱 봐야 돼. 오케이? 이 남아메리카 대륙 안에서 동쪽 해안과 서쪽 해안에서 어느 쪽이 화산 활동이 활발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요. 이 나즈카판, 어딨어? 이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요런 부분에 페루칠레 해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지? 대충 요런 식으로다가 페루칠레 해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어. 섭입형 경계, 즉 해구 근처에서는요,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 그지? 섭입형 경계를 기준으로 이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확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면은 대충 요런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 남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동쪽 해안보다는 아무래도 서쪽 해안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서쪽 해안이 활발하다라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오독을 해가지고 페루칠레 해구를 기준으로 동쪽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거 되게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 안에서 동쪽이랑 서쪽 중에 어디가 화산 활동이 활발하니 그걸 묻고 있는 거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제 기니 D 5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 한번 보시면은 포인트 4라고 해가지고 호상열도와 열점에 의한 열도의 차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실 건데, 자, 일단은 우리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섭입형 경계 근처에서는 섭입형 경계와 나란하게 어떤 화산섬의 무리가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호상열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편 열점에 의해서도 화산섬들이 줄지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열점에 의한 열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화산섬들이 뭔가 줄지어서 나타난다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호상열도와 열점에 의한 열도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거야. 자, 일단은 14페이지의 7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판 경계 주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놓고 다음과 같은 그림이 딱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가 해령인 것 같고요. 해령.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뭔가 단열대라고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배운 거랑 살짝쿵 뭔가 좀 다른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조금 뒤에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이쪽에 있는 요 해양판이 지금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섭입을 당하는 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섭입을 당하는 판이 대륙판인지 해양판인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두께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거 해양판으로 칠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 뭔가 섭입형 경계와 나란하게 어떤 화산군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화산들의 무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섭입형 경계와 나란하게 나타나는 어떤 화산섬의 무리, 호상열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은 호상열도일 것이다.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한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 자, 기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자, 이 해역에는 세 개의 판이 존재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판의 경계가 판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우리 개념 단계에서부터 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섭입형 경계가 요렇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즉, 해령의 중심이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가 요렇게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여기에는 판이 몇 개가 있는가? 그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총 3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역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시면은, 단열대를 따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언급 드려보도록 할게.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저 개념 단계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해령이 끊어지고 어긋나면서 생긴 이 커다란 어떤 단층 중에서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변환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변환단층.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 그지?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지 아니한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 단열대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케이? 단열대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어째서 이걸 지금 싹 다 묶어가지고 단열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요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보자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게 전공 쪽에서 이 변환단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성 단열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단열대라고 배웠던 그런 부분이 있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전공 쪽에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활성 단열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활성 단열대. 그래서 이 전공 쪽에서는 이 활성 단열대와 비활성 단열대를 싹 묶어가지고 그냥 단열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료가 지금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이 비활성 단열대를 단열대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교육 과정 상에서는 그냥 단열대라고 하면은 비활성 단열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되 자료에서 만약에 이렇게 제시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 단열대로 표현된 이 부분을 따라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니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이 변환단층과 단열대 중에서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뿐이야? 그지? 보존용 경계에 해당되는 이 변환단층뿐이야. 이 단열대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자, 요거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지. 이 변환단층 같은 경우에, 즉 활성 단열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진이 겁나 활발하게 발생을 해요. 왜냐면 여길 기준으로 양쪽에 서로 다른 해양판이 위치하게 되면서 이 두 해양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면서 이 두 해양판이 막 비벼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다만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아. 그래서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활성 단열대, 즉 변환단층은 판의 보존형 경계이다 라는 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한편 비활성 단열대, 즉 우리가 단열대라고 배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여기는 지금 여길 기준으로 양쪽이 모두 같은 판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이동 방향의 차이가 거의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이 비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고,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당연히 화산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열대 같은 경우에는 여길 경계로 양쪽에 위치하는 게 전부 다 같은 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 변환단층과 단열대, 즉 활성 단열대와 비활성 단열대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변환단층은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문제에서 단열대로 표시된 부분을 따라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 한번 보시면은 화산군에서 화산은 북쪽으로 갈수록 먼저 생성되었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 얘기 들어봐. 열점에 의해서 형성된 열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의 나이가 많아진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었잖아. 지금 호상열도에도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 근데 과연 그럴까 안 그럴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호상열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 섭입판 해양판이 요 섭입대 바로 위쪽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데 영향을 미치고요. 그죠? 그럼 이때 이 마그마 덩어리들이 이 섭입판 경계와 대체로 나란하게 입체적으로 쫙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상승하고 싶은 놈은 먼저 상승하고 나중에 상승하고 싶은 놈은 나중에 상승하고 하면서 이 화산 활동을 막 중구난방으로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상열도를 이루는 화산섬들은요, 그냥 제멋대로 생긴 거야. 랜덤하게. 오케이? 이놈 생겼다가 저놈 생겼다가 이놈 생겼다가 저놈 생겼다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호상열도에 해당되는 이 화산군에서 어딘가로 갈수록 나이가 어리다, 많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억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제가 올린 PDF 파일에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호상열도와 열점에 의해서 생긴 열도들의 차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산의 연령 분포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열점에 의한 열도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로 갈수록 화산의 나이가 많아진다 라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호상열도는 그렇지 않다. 그냥 중구난방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고지자기 복각. 자,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암석의 생성 당시 위도와 대체로 비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열점에 의해서 형성된 열도들을 구성하는 그 화산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동일한 열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성 당시 위도가 모두 동일해.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모두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지. 크기가 모두 같다는 뜻이에요. 자, 한편 자, 호상열도 같은 경우에는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다 같을 이유가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 화산은 그냥 얘 멋대로 그냥 여기서 생긴 거고, 이 화산은 얘 멋대로 그냥 여기서 생긴 거고, 막 중구난방으로 생긴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얘네들은 생성 당시 위도가 제각각이겠지.
그럼 당연히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도 제각각일 것이고요. 그래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제각각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라는 조건을 굳이 붙인 이유는 자, 만약에 다음과 같은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보자. 뭐냐면 자, 지도 보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에요. 해구가 정확하게 동서 방향으로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해구로부터 정확하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선들이 다음과 같이 해구가 나란하게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호상열도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은 생성될 당시의 위도가 모두 동일할 테니까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다 똑같을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임의로 어떤 상황을 조작하게 되면은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연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제각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호상열도 같은 경우에는 호상열도를 구성하는 모든 화산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화산활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섬들이 지진이나 화산활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지금 여기 호상열도를 구성하는 모든 화산들 밑에 마그마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그마가 언제라도 상승해서 화산활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서위평경계 근처에서 섭입 당하는 판 쪽으로 할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이 화산 전체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할 겁니다.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모두 일어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점에 의한 열도 같은 경우 이거 되게 중요하지. 어디 근처에서만? 열점 근처에서만 지진 및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어떤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들이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열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예컨대 이 열점에서 제법 멀어져 있는 이 화산 같은 경우에 물론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열점 위에서 만들어지면서 이 열점으로부터 마그마를 공급받아서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겠지. 근데 얘가 판이 이동함에 따라 이 열점에서 충분히 멀어진 뒤에는 더 이상 이 열점으로부터 마그마를 공급받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화산활동을 일으킬 수가 없고 지진 활동도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죠? 따라서 이 열점에 의한 열도 근처에서 지진 및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은 현재 시점에서 오로지 어디 근처야? 열점 근처에서만 지진 및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거 명심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열점 근처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어떤 지진이다? 그치? 이게 뜨거운 플룸이 깊은 곳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거니까 신발 지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그치? 화산활동에 의해서 동반되는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점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정리가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어디서 풀어볼 거냐면 페이지 좀 넘겨볼 거야. 30페이지 7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30페이지 7번. 자, 그럼 30페이지 7번인데요. 그림은 하와이 열도를 이루는 화산섬들의 분포와 구성암석의 절대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하와이 섬이라고 써진 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화산의 나이가 대체로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의 나이가 증가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 하와이 섬 하부에 무엇이 있겠다? 열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디귿선지만 좀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 화산섬의 암석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절대 연령이 많을수록 대체로 크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열점에 의한 열도를 구성하는 이 화산들은요, 모두 다 동일한 열점에서 만들어진 뒤 밀려난 녀석들이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 있는 화산들은 모두 다 생성 당시의 위도가 다 동일할 거야. 바로 이 열점이 있는 위도겠지. 그럼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도 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거의 동일해야 될 것이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자,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의 12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12번. 자, PDF 파일 보시면은 판게아 대 로디니아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실 건데,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이런 어떤 대륙 분포의 모습만을 보고서 어떤 게 판게아고 어떤 게 로디니아의 모습인지를 맞춰봐라 라는 뭐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질 시대에 존재했던 초대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판게아와 로디니아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춰봐. 느낌적으로 뭐가 판게아일 것 같아요? 그지? 느낌적으로다가 왼쪽이 판게아일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봐봐. 판게아 같은 경우에 언제 존재하던 초대륙이야?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지? 약 3억 년 전에서 2억 년 전 사이. 오케이? 약 3억에서 2억 년 전 사이에 존재하던 초대륙이에요. 약 3억 년 전에 빵 하고 형성이 돼가지고 약 2억 년 전에 분리가 되었거든. 한편 로디니아 같은 경우에 언제 존재했어? 약
12억 년 전부터 8억 년 전 사이에 존재를 했습니다. 약 12억 년 전에 딱 형성이 돼가지고 8억 년 전에 딱 분리가 됐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간에 판게아가 로디니아보다는 좀 더 최근에 가까운 시기 아닙니까? 그럼 아무래도 판게아가 로디니아보다는 뭔가 현재 대륙의 모습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은 요런 부분 있잖아. 이게 남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 있잖아. 이게 북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뭐겠어? 이게 인도 대륙이에요, 인도 대륙. 그치? 그래서 뭔가 현재 대륙 분포의 현재의 어떤 대륙의 모습 있잖아. 현재 대륙의 모습. 그 모습이 조금 더 간직되어 있는 요 가가 아무래도 최근에 가까운 시기인 판게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대륙의 모습이 좀 전반적으로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현재보다 훨씬 먼 과거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현재의 어떤 대륙의 모습이 좀 더 남아있는, 그게 좀 더 최근에 가까운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서 가가 판게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저는 남아메리카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북아메리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눈에 익혀두세요. 오케이? 만약에 그렇다면 좀 더 눈에 익혀두시고 조금 더 이렇게 막 이 대륙의 어떤 해안선이나 그런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된 쪽이 좀 더 최근에 가까운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나마 좀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보면 아무래도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있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디귿만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디귿 한번 보십시다. 자, 디귿 한번 보시면은, 자, 나의 초대륙 분리 과정은 당시 번성했던 고생물의 분포를 이용하여 복원할 수 있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내가 퀴즈 한번 내볼게. 자, 판게아 있지? 이 판게아는 고생물의 화석 분포를 통해 가지고 이 대륙의 분리 과정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복원할 수 있지. 우리가 저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 뭐냐면은, 오늘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메소사우루스라는 동일한 종류의 화석이 발견이 된다. 근데 그들은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육상 생물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다를 사이에다 두고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이제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가 붙어있던 거야. 이렇게 붙어있던 시절에 두 대륙에 걸쳐져서 살던 메소사우루스라는 놈들이 이제 죽어서 화석화가 되고 그 이후에 이 두 대륙이 분리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설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메소사우루스의 어떤 화석 분포가 딱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게끔 두 대륙을 딱 붙여주면은 이게 과거의 대륙 분포의 모습이 되겠지. 그럼 그로부터 대륙의 어떤 분리 과정을 복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판게아 같은 경우에는 고생물의 화석 분포를 이용해가지고 이 대륙의 분리 과정을 복원하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로디니아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왠 줄 알아? 로디니아는 약 12억 년 전에서 8억 년 전에 존재하던 초대륙이지. 선캄브리아 시대예요. 그리고 이 선캄브리아 시대의 특징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개념 강의에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날의 선캄브리아 시대에 해당되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질 않아. 왜요? 일단은 너무나도 오래전의 과거이기 때문에 화석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때 살던 생물들은 아무래도 좀 진화가 좀 덜 된 생명체여가지고 몸에 좀 단단한 부분이 없었대야. 그래서 화석화가 되기 좀 어려웠대야.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에 해당되는 화석이 오늘날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그 시대에 해당되는 로디니아의 대륙 분포는 우리가 화석 분포를 이용해가지고 복원하기가 어려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6 한번 볼 건데 17페이지의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7페이지의 3번. 자, 17페이지 3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해령 부근의 세 해역 A, B, C에서 해령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연령과 고지작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령의 중심 부근의 고지작이는 항상 정자극기에 해당되는 고지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령의 중심에서는 계속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이 해령의 중심 근처에서는 지금 이제 막 생긴 해양 지각들이 존재하게 되고, 걔네들은 지금 현재 지구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고지작이 형성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자극기에 해당되는 고지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 따라서 연령이 0살인 곳, 이런 곳에 해령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근의 고지작이 분포는 아무래도 당연히 정자극기에 해당되는 분포일 것이다. 따라서 동그라미 기역은 정자극기,
동그라미 니은은 역자극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해령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 그래프란 말이야. 자, 이런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랑 관련이 있었더라? 그지? 확장 속도랑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연령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축이고 세로축이 거리랑 관련된 축이에요.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얘기해 보면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곧 뭘 의미하겠다? 확장 속도를 의미하겠다. 그죠? 기울기가 곧 확장 속도를 의미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령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확장 속도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떠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을 했을 때 이게 시간분의 거리인지 혹은 거리분의 시간인지를 통해 가지고 이때 기울기의 역수가 확장 속도인지 기울기가 확장 속도인지 이런 것을 판별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기울기가 곧 확장 속도를 의미하는 상황이니 지금 우리 A, B, C 세 해역에서 확장 속도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그죠? 누가 제일 빨라? 그지? C가 제일 빨라. 따라서 A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C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기역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기역 보시면은 자, A에서 해령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가 D1인 지점의 암석은 정자극기에 생성되었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A 해역을 이야기했으니 A 해역 그래프를 쳐다봐 주시고, 자, D1의 연령을 가진 해양 지각이 A 해역에서 지금 보니까는 요런 고지자기 주문이 분포를 나타낸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역자극기에 해당되는 고지자기 주문이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따라서, 니은은 적절하지 않고, 기역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자, B에서 평균 수심은 D1, D2 구간이 D2, D3 구간보다 얕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개념을 묻는 걸까? 그치? 해령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라는 거 생각나시죠? 그죠? 해령에서 멀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이거 왜 그런 거였어? 그치? 이 해양지가 혹은 해양파는요, 생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침강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해양지각, 해양파는요, 좀 더 많이 침강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해령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좀 더 나이가 많은 해양지각, 해양판이 나타나게 되니까 걔네들은 좀 더 밑으로 침강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좀 깊어져 있는 상태인 거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해령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해령 중심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D2, D3 구간이 수심이 좀 더 깊겠죠. 그럼 D2, D3가 더 깊은 거니까 D1, D2가 더 얕다라는 건 적절하네. 그지?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자, 해령의 중심축 부근에서 확장 속도를 비교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비교했죠, 이미. 그죠? C가 A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답은 이제 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디귿 선지를 해결할 때 우리는 그냥 여기서 기울기를 비교해가지고 바로 판단을 했지만은, 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컨대 어떤 특정한 나이를 가진 해양지각을 딱 쳐다봐요. 오케이? 특정한 나이를 가진 해양지각을 딱 쳐다봐요. 근데 그런 해양지각이 지금 A 해역에서는 해령 중심으로부터 에게 요 정도밖에 멀어지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C 해역 같은 경우에는 왔다매 이따만큼 멀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 그지? 분명히 같은 나이를 가진 해양지각인데, 즉 같은 시기에 해령 중심에서 만들어진 해양지각인데 A 해역에서는 에게 요 정도밖에 해령 중심으로부터 못 멀어졌고 C 해역에서는 이따만큼 멀어졌으면 당연히 C 해역에서 해양지각이 해령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던 거지. 즉 확장 속도가 더 빨랐던 거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자, 봐봐. 자, 요게 가장 최근에 정자극기에 해당되는 고지자기 주문이잖아요. 근데 A 해역에서는 그러한 고지자기 주문의 너비가 지금 보면은 한 요 정도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한편 C 해역에서는 동일 시기 고지자기 주문의 너비가 지금 보면은 한 요따만큼의 두께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동일 시기 고지자기 주문의 너비가 C 해역에서가 A 해역에서보다 좀 더 넓으니까는 C 해역의 확장 속도가 더 빨랐다라는 식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냥 기울기를 통해서 확장 속도를 비교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죠. 그래서 그런 풀이를 추천드리는 바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7 한번 들어갈 건데 17페이지에 4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올려드린 PDF 파일 한번 보시면 포인트 7 태평양의 확장 속도 대 대서양의 확장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태평양에 위치한 해양판의 확장 속도와 대서양에 위치한 해양판의 확장 속도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둘 중에 누가 더 빠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태평양에 위치한 해양판들이 대서양에 위치한 해양판들보다 확장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자, 생각해보자. 자, 지금 위에 보시면은 뭔가 판의 경계 그림 제가 지금 띄워놨잖아요. 그죠? 판의 경계 그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 연안 쪽에 서비평 수면 경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태평양에 위치한 해양판들은요, 본인들이 섭입을 활발하게 해. 그런 판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지? 그지? 서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리고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판은 이동속도가 좀 빠르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편 이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 쪽에 섭입형 경계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본인들이 섭입을 거의 하질 않아.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미약하거나 거의 작용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속도가 좀 느려.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태평양에 위치한 판 같은 경우에는 섭입형 경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잡아당기는 힘이 크게 작용하면서 아무래도 이동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아무래도 이동 속도가 빠르면 확장 속도도 빠르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개념화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태평양에 위치한 해안판은요, 확장 속도가 대서양에 있는 해안판들보다 빠릅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우리가 17페이지에 4번 한번 볼 건데, 자, 봐봐. 자, 그림은 약 1억 8천만 년 동안 대서양의 중앙부와 태평양의 남동부의 해양적 확장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떤 판의 확장 속도라는 것도 시간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나 봐. 근데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 A와 B 중에서 누가 확장 속도가 전반적으로 좀 빠른 것 같네. 그죠? 지금 누가 보더라도 A가 B보다는 확장 속도가 전반적으로 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가 태평양이라면 누가 태평양이야? 그지? A가 태평양이고 B가 대서양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확장 속도가 전반적으로 좀 빠르다 라는 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라 라는 문제가 이렇게 수능 특강에 나왔다 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마저 한번 읽어보면은 해양적 확장 속도는 해양지각의 고지자기 주무늬를 이용하여 측정한대. 이 동인식의 고지자기 주무늬 너비는 확장 속도와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지자기 주무늬의 너비를 연구해가지고 확장 속도를 알아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게 1억 8천만 년 동안의 변화를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왜 하필 1억 8천만 년까지만 나타냈을까? 그치? 이런 과거의 확장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이 해양지각의 고지자기 주무늬로부터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그거 알고 있지? 전 세계 방방 곳곳을 뒤져봐도 나이가 2억 년을 넘는 해양지각은 존재하지 않아. 그 이상의 나이를 먹은 해양지각들은 죄다 섭입해서 소멸해버렸거든. 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 1억 8천만 년 정도까지의 확장속도 변화만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 파악을 하시면 기니디 판단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설명은 스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서 18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18페이지 5번인데요. 18페이지의 5번 같은 경우엔 제가 배가 기출분석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이 해령의 경사가 대체로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랑 반비례한다 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자,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 라고 한다면, 제가 일단 해령의 단면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령의 단면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요거의 해양판, 요거의 해양판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요게 이제 해양판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이 이제 연약권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습니까? 자, 여기에서 어떤 임의에 위치해 있는 해양지각 X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 X라는 해양지각은요, 해령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뒤에 확장 속도에 해당하는 속력으로 해령 중심으로부터 멀어졌고요. 그와 동시에 침강 속도에 해당하는 속력으로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게 되었을 겁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동시에 이런 식으로 침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경로를 그리면서 지금 현재 위치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한데 확장 속도만 좀 더 빠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때 이 해양지각은요, 이 해양지각 X는요, 이런 위치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침강 속도는 동일한데 확장 속도가 확 빨랐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위치에 놓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해령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뒤에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을지언이 아무래도 해령의 경사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한데 침강 속도가 더 빠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확장 속도는 그대로야. 근데 침강 속도가 더 빨랐어. 그럼 이때 이 해양지각 X는요, 요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해령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뒤에 요런 경로를 그리면서 이 위치에 왔을 테니까는 이때는 해령의 경사가 요런 식으로 그려졌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해령의 경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와는 대체로 반비례하고 침강 속도와는 대체로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침강 속도가 커지니까 해령의 경사가 급격해졌잖아. 그지? 그래서 둘은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이 확장 속도가 빨라지니까 해령의 경사가 완만해졌잖아요. 그래서 둘은 반비례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해양지각의 침강 속도라는 게 있잖아. 언제 어디서나 대체로 일정하대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대체로 일정하다라는 뭐 그런 느낌인 거고요. 따라서 이걸 우리가 상수 취급해가지고 생각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해령의 경사는 대체로 확장 속도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배가 기출 분석에서 요거 알고 있으면 자료 해석상에 조금 이점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요 18페이지 5번에 출제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보시면은 그림은 두 판 A와 B에서 해양지각의 나이에 따른 해령 정상으로부터의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그래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절대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봐봐. 예컨대 나이를 20백만 년 묵은 어떤 해양지각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그래프에 하면 이 녀석은요, 처음에 해령 중심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당연히 이 해령 정상으로부터의 깊이가 0이었겠지. 그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해령 정상에 위치했을 테니까. 그치? 그런데 20백만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금 요 정도를 침강을 해가지고, 즉, 깊이가 요 정도만큼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현재 해령 정상으로부터의 깊이가 요 정도쯤 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요만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요만큼을 침강을 해가지고 해령 정상으로부터의 깊이가 요만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이야기하라 라고 한다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깊이의 변화량이잖아. 이게 뭘 의미하겠어? 그치? 바로 침강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침강 속도. 그치?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 침강을 하느냐라는 뜻이니까 침강 속도를 의미하게 된다고.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A 해역에서든 B 해역에서든 거의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A 해역에서든 B 해역에서든 이 해양지각의 침강 속도는 일정하다 이 말이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양지각의 침강 속도가 어디서나 대체로 일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주어졌다면 해령의 경사는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와 대체로 반비례하는군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물론 이 해양지각의 침강 속도가 어디까지나 대체로 일정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장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어쨌든 지금 나이가 많은 해양지각일수록 좀 작아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지각의 침강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느려진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 근데 어쨌든 이 기울기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대체로 일정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그럼 기역선지부터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기역 보시면 해령 정상의 수심이 2km인 경우 수심이 4km인 어떤 해역이 있대. 자, 봐봐. 해령이 요렇게럼 있어요. 그 다음에 해수면이 요렇게럼 있다고 하자. 자, 이 해령 정상의 수심이 2km래. 해령 정상의 수심이 2km래. 2km. 그런데 수심이 4km인 어떤 해역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 해역은요, 해령 정상으로부터의 깊이는 몇 킬로미터인 거야? 그치? 해령 정상으로부터의 깊이는 당연히 2km인 거죠. 따라서 해령 정상으로부터의 깊이가 2km인 요 해역에서 해양지각의 연령이 어떤지를 살펴봐라 라는 것인데, 지금 이 자료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
해령 정상으로부터의 깊이가 2km일 때 해양 지각의 연령이 지금 보시면은 40백만 년보다는 어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4천만 년보다 적다라는 건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시면은 해령 부근에서 해저면의 평균 경사각을 비교해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해령의 경사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양지각 혹은 해안판의 침강 속도가 어디서나 대체로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이때 이 해령의 경사는 확장 속도랑 대체로 반비례한다라고 따져볼 수 있어요. 물론 뭐 굳이 그런 조건이 없더라도 어쨌든 해양지각의 침강 속도는 실제로 어디서나 대체로 일정하기 때문에 해령의 경사는 확장 속도랑 대체로 반비례한다라고 그냥 우리가 일반화해서 생각할 수 있기는 해.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자 지금 주어가 A죠. 자 A는 B보다 확장 속도가 어떻지 하고 보니까 A는 B보다 지금 확장 속도가 더 느리네요. 2.5고 얘는 10이니까. 맞습니까? A는 B보다 확장 속도가 더 느리네요. 그렇다면 해령의 경사가 좀 더 급격할 것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즉 경사가 좀 더 클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니은은 적절하지 않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한번 보도록 하실 건데 디귿은 좀 밑에다가 이렇게 쓰자. 자, B에서 해령 중심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약 2000km인 지점은 해령 정상으로부터의 깊이가 2km보다 깊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런 수식을 좀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 뭐냐면, 봐봐. 이 해양지각은요, 자신의 나이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확장 속도에 해당하는 속력으로 해령 중심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식을 쓰게 되면은 해양지각의 나이는 확장 속도분의 해령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다. 이런 수식을 우리가 세워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이 디귿선지에서 해령 중심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2000km 이때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 1, 10, 100, 1000, 2000km 써주고 그 다음에 B 해역을 이야기하였으니 우리 B 해역의 확장 속도에 대한 정보를 자료에서 얻을 수 있잖아. 10cm/년이죠. 그러면은 10cm/년을 분모에다가 이렇게 넣어줘. 그러면 이 녀석의 나이가 얼마만큼일지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지금 단위가 서로 다르잖아.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지.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줄 건데 그러려면 공을 몇 개 붙여주면 되나? 5개를 붙여주면 되죠. 즉 10의 5승을 곱해주면 돼. 자, 그럼 요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00 곱하기 10의 4승년이 되겠네. 그럼 그게 딱 2000만 년이 되거든요. 그죠? 2000만 년. 따라서 요때는 나이가 2000만 살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자료의 그래프를 봤을 때 나이가 2000만 년이다 라고 하면요. 그때 해령 정상으로부터의 깊이가 2km보다는 얕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km보다 깊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요 수식을 세울 줄 아느냐가 관건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세울 줄 알도록 하자. 괜찮습니까? 이제 추후 요런 연계교재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된 인플레이션이라는 강의가 또 개강을 하게 될 건데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드릴 내용이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설라문의 답은 이제 기억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포인트 9 한번 들어가 볼 건데 20페이지 9번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다음 이제 포인트 9 화산체의 고지작이 복각입니다.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자, 이 화산 중에는 물론 한 번 이렇게 용암이 쫙 분출된 뒤에 더 이상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뭐 그런 화산도 존재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고서 여러 번 화산 활동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화산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처음에 용암이 쫙 분출되어서 이렇게 흐르다가 굳어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용암이 쫙 분출해가지고 그 기존에 굳어진 그 용암 위로 이렇게 흐르다가 또 굳어져.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용암이 분출된 다음에 그 용암이 또 그 위로 흐르다가 굳어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시기에 만들어진 화산암들이 뭔가 겹겹이 쌓여가면서 화산체를 형성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게 바로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화산체의 단면을 잘라서 보니까 뭔가 패스츄리처럼 뭔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다는 걸 수가 있지. 이게 여러 시기에 형성된 화산암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읽어보시면 그림은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난 용암 분출로 형성된 어느 화산체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표는 화산암, 기역, 니은, 디귿. 보니까 기역이 대충 여기쯤에 있고 니은이 대충 여기쯤, 디귿이 뭐 대충 여기쯤에 위치해 있는데 이 기역, 니은, 디귿의
연령과 그 다음에 잔류자기에서 측정한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화산체들이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나가면서 화산체를 형성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아래쪽에 위치한 화산체는 좀 더 오래전에 쌓인 화산체일 그러니까 좀 더 오래전에 쌓인 화산암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위쪽에 있는 화산암은 좀 최근에 쌓인 화산암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서 기역으로 갈수록 지금 보니까는 연령이 확실히 좀 어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괜찮지? 그 다음에 기역의 잔류자기는 정자극기일 때 형성이 되었다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자, 이 상태로다가 선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기역 한번 보시면은 자, 이 화산체는 북반구에 위치하니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기니디 중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게 이 기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정자극기에 만들어졌는데 복각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야. 이 고지자기 복각이란 건 얘가 만들어질 당시의 복각이 암석 속에 기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얘가 만들어진 시점, 즉 최근에 이 지역 자체가 복각이 마이너스인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자극기 기준으로 복각이 마이너스일 수 있는 곳이 어디지? 남반구지. 따라서 이 화산체는 남반구에 있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 기억은 적절하지 않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화산암을 이루는 광물의 평균 크기는 기니디로 갈수록 커지니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디귿이 좀 지하 깊은 곳에 있으니까 디귿의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고. 그치? 지금 이 화산체는요. 화산암이 겹겹이 쌓여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여기 있는 암석이든 여기 있는 암석이든 다 화산암이니까 전부 다 세립질에 해당되는 조직을 나타내겠지. 따라서 뭔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위쪽에서도 세립질, 아래쪽에서도 세립질일 테니까. 그지? 따라서 니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귿인데 이 화산체는 북쪽으로 이동하였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디귿이 비교적 좀 오래전에 만들어진 올드한 화산암이고 이 기역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뉴한 화산암인데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만들어진 암석일수록 그 기록되어 있는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이들이 만들어진 지역 자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각의 크기가 감소했음을 의미하죠. 그렇다는 거는 어느 위도로 이동을 했다? 그지? 저위도로 이동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얘네들 남반구에 있지? 남반구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북쪽 방향으로 가야지. 따라서 이 화산체는 북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이제 디귿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약간 물음표가 좀 뜰 수도 있거든. 뭐냐면 선생님 만약에 이 니은이 정자극기에 만들어진 암석이다라고 한다면 정자극기 기준으로 복각이 플러스일 수 있는 곳은 북반구니까 그럼 이 화산암체가 남반구에 있었다가 북반구에 있었다가 남반구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뭐 남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쳐봐 그러면은 대충 이 복각이 플러스 25다라고 한다면 이게 북반구 중위도쯤에 해당되거든요. 마이너스 26도면 남반구 중위도쯤에 해당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이 화산암체는 남반구 중위도에 있었다가 북반구 중위도에 있었다가 다시 남반구 중위도로 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요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95만 년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만 년도 안 되는 시간이야. 근데 1000만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화산암체가 남반구에서 번쩍했다가 북반구에서 번쩍했다가 남반구에서 번쩍했다? 이거 상당히 비현실적이거든. 오케이? 지구에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상황은 니은은 뭐 물론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이 니은은 역자극기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화산암체는 계속해서 이 남반구 쪽에서 복각의 크기가 작아진 거구나. 즉 저위도 쪽으로 이동한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굳이 이 니은과 디귿이 정자극기에 만들어졌는지 역자극기에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소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문제기는 해.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뭐 중요한 거는 답은 이제 디귿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2번이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10, 20페이지 10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0페이지 10번입니다. 자, 일단 포인트 10 같은 경우에 이제 고지자기극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출제된 유일한 고지자기극 관련 문제가 20페이지 10번입니다. 이 문제밖에 없어요. 고지자기극 관련한 문제가. 자, 볼게요. 그림가는 어느 지계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기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고지자기극의 의미 잊지 않았죠? 그죠? 이 지계 입장에서 과거 북극 혹은 남극이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는지를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겁니다. 즉 지계 기준 북극 혹은 남극의
과거 상대적 위치를 표현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지계의 위치가 여기인데 200마 고지자기극이 여기에 찍힌다 라는 거는 200마 시절에 지계 입장에선 북극이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고요. 북극은 언제나 여기에 있었을 테니까, 그죠? 북극으로부터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은 뭐 대충 요 정도 위도 어딘가에 있었겠구나, 지계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고지자기는 경도 변화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도에 위치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북극으로부터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진 요런 위도에 지계가 위치했었겠다라는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200마 시절에. 한편 지금 100마 고지자기극이 지계로부터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찍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100마 시절에는 이 지계가 북극으로부터 딱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위도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지계는 200마 시절부터 100마 시절까지 이 북반구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200마부터 현재까지 북반구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이동을 해왔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지계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각을 낮지만 자침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N극이고 뭐가 S극인지 안 나와 있네. 그죠? 지금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 기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썬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기억. 이 기간 동안 지계는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그죠? 북반구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니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N극이겠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자, 나는 이 지계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각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뭔가 시점에 대한 안내 없이 그냥 이 지계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고지자기 복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계가 지금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반구는 현재 복각의 부호가 플러스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복각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건 나침반의 N극이 고개를 숙였다는 걸 의미하죠. 복각이란 게 그 복자가 엎드릴 복자야.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고개를 숙여야 이게 엎드린 거거든.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고개를 숙여야 플러스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이 동그라미 기역이 N극이고, 그죠? 동그라미 기역이 N극이고 반대편이 S극이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당연히 니은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요. 지계에서 측정되는 세타의 크기는 1억 년 전이 2억 년 전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타의 크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그치?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바로 복각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복각의 크기는 고위도일수록 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1억 년 전이, 즉 100마 시절이 200마 시절보다 좀 더 저위도 쪽에 위치해 있었으니 복각의 크기가 좀 더 작았겠죠. 즉 세타의 크기가 좀 더 작았을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포인트 11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이번엔 21페이지의 12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21페이지의 12번 보시면은 그림 가나다는 두 대륙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개념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대륙과 대륙이 충돌한다 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이 둘이 충돌하기 이전엔 이 둘 사이에는 대륙이 아닌 뭔가가 있었다는 거야. 뭐가? 그치? 바다가 있었다는 의미인 거지. 따라서 지금 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기 전에 그 사이에 뭔가 해양판이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기 이전까지는 뭔가 이 해양판의 섭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대륙이 꽝 하고 충돌한 이후에는 이 섭입대가 똑 잘려나가면서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기니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기역부터 보시면은, 자, 가의 판 A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주로 압력 감소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었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셔야지. 그치? 자,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고, 섭입 당하는 판 쪽에 대륙이 형성되어 있는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 상황이. 맞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마그마 생성 과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지. 그지? 이 섭입대 바로 위쪽에서는요, 물 공급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쭉쭉쭉쭉 상승을 하다가 대륙지각 하부에 고여. 그럼 이 대륙지각이 원매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 이러면서 온도 증가에 의해 가지고 녹아서 화강암질 마그마, 즉 유문암질 마그마를 형성하게 됩니다. 온도 증가에 의해서요. 맞습니까? 온증이라고 쓴 거예요. 온도 상승.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그마의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또 생성이 되게 되고요. 혼합이란 뜻으로 믹스라고 쓸 수 있도록 할게. 믹스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분출되는 건 누구더라? 안산암질 마그마더라. 자, 지금 이 과정 어디에 압력 감소가 있어?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의 판 A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주로 압력 감소에 의해 생성되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혹자는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지금 마그마가 상승하고 있으니 마그마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가다가 계시는데 자, 우리는 지금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 공급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렇게. 그치? 물론 여기서 마그마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마그마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긴 할 거야. 근데 이건 이미 마그마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마그마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는 거잖아. 압력 감소로 인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니은 한번 보시면요. 다에서 판 A와 B의 경계부에서 열곡대가 발달하니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건 수렴형 경계고요.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구조죠.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판 A에 대한 판 B의 평균 이동 속력은 나가 다보다 빠를 것이니 한마디로 이 판 B의 이동 속력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나를 지금 보시면 판 B에 섭입하는 해안판이 딸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섭입하는 해안판이 자기랑 연결된 판을 막 잡아당기고 있겠죠. 즉 잡아당기는 힘이 막 작용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무래도 이동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겠죠. B의 이동 속도가. 괜찮지? 근데 달을 보시면은 이제 그 섭입하던 해안판이 똑 잘려가지고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상황이야. 따라서 이때는 판 B에 딸려있는 섭입하는 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이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나타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지? 따라서 나가 다보다 빠를 것이다라는 건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눈여겨볼 만한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12 지구 내부 구조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29페이지 1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같은 경우에 사실 지구과학 원, 현행 지구과학 원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다만은 이제 수능 특강에서 관련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일단 개념 설명 좀 드려보자라고 한다면 지구 내부는요,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분류할 수도 있고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지각, 멘틀, 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각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멘틀도 마찬가지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둘이 화학 조성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이 지각과 멘틀을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얘도 화학 조성에 따라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지각, 멘틀, 핵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부를 물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특성이라는 건 뭔가 단단한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암석권이 있습니다.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매우 단단한 그런 부분이죠. 한편 암석권 아래에는 이제 부분 용융이 좀 일어나가지고 이 부분 용융된 물질들이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약간 유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지? 약간 말랑말랑한 뭐 그런 층이 있겠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하고요. 연약권 아래쪽은 다시 비교적 연약권에 비해서 좀 단단한 층인 하부 멘틀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하부 멘틀 아래쪽에는 액체 상태라서 뭔가 단단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한 외핵이 나타나게 되죠. 그다음에 이 외핵보다 더 안쪽에서는 이제 다시 고체 상태의 내핵이 나타나게 되면서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9페이지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기역 같은 경우에는 뭘 나타낸 것 같아? 그치? 동그라미 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는 지각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지각.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뭘 나타낸 겁니까? 멘트를 나타낸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은 뭘 나타낸 것 같습니까? 그죠? 깊이 약 100km 지점까지를 일컫고 있으니, 이거 암석권을 나타낸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리을은 뭘 나타낸 거겠어? 그죠? 암석권 아래니까는 연약권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잠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은 선생님, 지구 내부를 화학 조성에 따라 나누면 지각, 멘틀, 핵으로 나눈다고요? 근데 우리가 통상 막 지구 내부 구조를 이야기할 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지각과 멘틀은 화학 특성에 따른 분류고 외핵, 내핵은 물리 상태에 따른 분류니까 이거 같이 섞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뭐 엄밀하게 말하자면 맞기는 한데 관습적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식으로도 많이 구분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요 상태로다가 선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기억만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시면 구성 물질의 평균 SiO2 함량은 동그라미 기억이 니은보다 많니? 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지각이 멘틀보다
SiO2 함량이 더 높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나 싶잖아.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사실 이 멘틀이라는 거는 감람암이라고 해서 SiO2 함량이 겁나게 낮은 어떤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감람암 자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우질 않는단 말이야. 따라서 이 문제의 의도가 멘틀이 감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라는 의도라기보다는 자, 이 멘틀 물질이 녹게 되면 뭐가 된다고 배웠어? 현무암질 마그마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튼 간에 이 멘틀은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간에 SiO2 함량이 겁나게 낮구나. 요 정도는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한편 이 지각 같은 경우에 물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 화강암질의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강암질의 암석은 SiO2 함량이 좀 크잖아. 그러면은 평균 SiO2 함량을 이야기하라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지각이 멘틀보다 높을 수밖에 없겠지. SiO2가 높은 놈들이 좀 껴있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생각을 하라는 게 문제 의도처럼 보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기억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니은 디귿은 해설지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31페이지의 9번 한번 볼게요. 31페이지의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PDF 파일 보시면 이제 포인트 13이라고 해서 안산함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건데 일단 안산함선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일단은 섭입형 경계 근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 이제 대륙판이라고 칠 수 있도록 하고요. 대륙판이야. 그 다음에 해양판이 다음과 같이 섭입을 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괜춘? 자, 우리는요, 이 섭입대 바로 위쪽에서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고, 걔가 위쪽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대륙지각 하부에 고이게 되며, 이런 현무암질 마그마의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대륙지각의 일부가 녹아가지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이때 이 현무암질 마그마랑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이 되어서 주로 분출되는 것은 무엇이다? 안산암질 마그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섭입형 경계 근처에서 이 섭입 당하는 판 쪽 있지. 이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겁나게 잘 분출이 될 거고 걔네들이 이제 지표로 분출된 뒤에 굳어지면은 어떤 암석이 되겠어? 당연히 안산암질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안산암이 되겠죠. 그지? 따라서 이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는 안산암이 겁나 풍부하게 발견이 될 거야. 그지? 근데 자, 봐봐요. 대충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쪽 부분 같은 경우에 섭입하는 판이 위치하는 곳이지. 이런 곳에서는 안산암이 나타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살펴봤을 때 안산암이 분포하는 한계선이 어디까지니? 라고 하면 대충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럼 그것이 대체로 섭입형 경계, 즉 해구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산암이 분포하는 한계선, 이거를 안산암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안산암선은 대체로 해구와 일치한다. 혹은 해구와 나란하게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문제의 자료를 보시면 대충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주변에 뭔가 안산암선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 있는 판의 경계는 빼박 뭐겠다? 섭입형 경계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안산암은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잘 나타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문제의 상황에서 이 위쪽에 있는 판이 섭입을 당하는 판이고 아래쪽에 있는 판이 섭입을 하는 판이겠구나. 그래서 섭입형 경계 기호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섭입을 당하는 판은요, 섭입을 하는 판에 비해서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작아요. 섭입을 하는 판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밑으로 파고들면서 섭입을 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 내가 잘못 썼네. 섭입을 하는 판이 밀도가 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밑으로 섭입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요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기니디 판단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에 해당되는 31페이지의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PDF 파일 보시면 이제 포인트 14라고 해서 부분 용융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건데, 이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해야 될까?
매해 우리한테 뭔가 좀 신선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자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박을 좀 가지고 있나 봐.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약간 이거 선 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출제되는 편인데, 자, 이번에 또 부분용융 곡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자료가 딱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어떤 낯선 자료가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자료 해석에 쓰이는 아이디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배운 내용 안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 오케이?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지하 온도 분포와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점선은 부분 용융이 시작되는 경계를 의미하는 거래. 아, 지금 보니까는 뭔가 점선이 지금 싹 그려져 있는데, 요것보다 온도가 높으면 부분 용융이 일어난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니디는 지구 내부에 위치한 암석의 깊이와 온도를 나타낸다. 알겠어. 자, 일단 기역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역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기역의 암석이 온도 T의 마그마와 접촉하면 부분 용융이 일어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서로 열교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온도가 서로 비슷해집니다. 그지? 그러면 예컨대 이 동그라미 기역이라는 이 위치에 있는 암석과 그 다음에 온도 T를 나타내는 어떤 마그마가 만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암석은요, 이 온도 T의 마그마와 온도가 서로 비슷해지는 과정에서 이 온도 T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역 온도 사이에 해당되는 요 어딘가의 온도를 나타내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하게 되면 온도가 서로 비슷해져. 따라서 이 동그라미 기역 여기에 있는 물질과 온도 T의 마그마가 만나게 되면은 서로 온도가 비슷해지는 과정에서 이 동그라미 기역은 이 기존의 동그라미 기역의 온도와 T의 사이값에 해당되는 어떤 온도를 가지게 된다고. 자, 근데 그 사이값에 해당되는 온도 중에서 만약에 얘가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용융 곡선보다 온도가 높은 부분이 이 정도에 해당되는 온도값을 가지게 된다면 얘는 부분 용융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 T의 마그마와 접촉하게 되면은 부분 용융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건 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선지는요, 불가능하지 않으면 참이야. 오케이? 그거 여러분들 꼭 좀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 기역선지에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은 이 물체는 기존의 온도와 그 다음에 그 접촉한 물체의 온도의 사이값에 해당되는 온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아?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자, 동그라미 니은의 암석은 연약권에 위치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동그라미 니은 지금 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깊이가 100km보다 조금 더 깊어. 그지? 그러면은 연약권이 시작되는 평균 깊이인 100km에서 400km 사이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깊이에 위치하니까 아무래도 이 동그라미 니은은 연약권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니은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 용융 곡선보다 온도가 좀 더 높아. 그럼 얘는 부분 용융이 일어난 상태겠지? 그치? 그럼 깊이 100에서 400 사이에 위치하면서 뭔가 부분 용융이 일어나 있다? 그럼 얘는 빼도 박도 못하게 연약권을 구성하는 물질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따라서 니은은 적절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디귿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의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게 되면 부분 용융이 일어날 수 있겠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동그라미 디귿이 이런 위치에 지금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 부분 용융 곡선보다 온도가 높은 영역에 위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분 용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디귿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답은 기니디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 자, 32페이지 1번. 자, PDF 파일 보시면은 포인트 15,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의 빈도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문제를 보면 그림가는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판구조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지각 변동이란 건 판과 판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 부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진과 화산이 판의 경계 부근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지. 따라서 지금 가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어떤 진앙 분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판의 경계가 어떤 식으로 위치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열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 구조론에 따르면 판의 경계 부근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지만,
이 예외적인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죠? 판의 경계 부근이 아닌 판의 한복판, 이런 것을 우리가 판의 내부라고 하지. 판의 내부에서도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기존의 판 구조론에서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게 뭐야? 플룸 구조론이지. 플룸 구조론에 의하면 열점에 의해서 이 판의 내부에서도 화산 활동 및 지진 활동이 나타날 수 있죠. 그거 여러분들 상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요거는 이제 기억만 조금 해결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기억 보시면은 가해 지진은 신발 지진보다 천발 지진이 많다라고 돼 있어. 근데 지금 가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천발 지진의 진앙인지 신발 지진의 진앙인지 안 나와 있거든. 이런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자, 일단은 대부분의 지각 변동이 판의 경계 부근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판의 경계의 종류가 좀 떠올라야 돼. 판의 경계의 종류는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이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죠? 한편 보존형 경계도 마찬가지로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그죠? 한편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 천발 지진도 발생을 하지만 섭입형 수렴형 경계 근처에서는 신발 지진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고서 한번 잘 봐봐. 천발 지진은 발산 경계든 수렴 경계든 보존 경계든 다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신발 지진은 오로지 섭입형 수렴형 경계 부분에서만 나타나. 그럼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천발 지진이 많이 발생하겠어? 신발 지진이 많이 발생하겠어? 당연히 확률적으로 천발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해 지진은 신발 지진보다는 천발 지진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요 정도의 추론을 하라는 게 문제의 의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의 2번,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PDF 파일 보시면 포인트 16, 판의 경계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야. 자,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그런 거 배웠습니다. 본인이 섭입을 활발하게 하는 판은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좀 크게 작용하면서 이동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요. 표는 동그라미 기역부터 비율까지 이 평균 이동 속력과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들어봐. 자, 내가 어떤 판을 지도 보듯이 위에서 내려다 봤어. 자, 이때 이 판은요, 판의 경계로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근데 이 판의 경계 중에는 뭐 수렴형 경계가 있을 수도 있고, 발산형, 보존형 경계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러한 판의 경계 중에서 본인이 섭입을 하는 이 섭입형 경계, 즉,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이 판 자체가 섭입을 겁나게 활발하게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 따라서, 판의 경계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판 자체가 섭입을 겁나 활발하게 하는 판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물론 이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거 요렇게 표현해야 되거든. 뭐냐면 해당 판의 섭입이 일어나는 해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섭입을 활발하게 하는 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맞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봐봐. 이 판의 경계 중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 중에 요 판 자체가 섭입을 하는 경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판이 요 판으로 섭입을 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섭입형 경계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즉 그런 해구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판이 있는데 이 판의 경계에서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근데 그 해구가 전부 다 섭입을 당하는 해구야. 그러면은 이 판이 섭입을 활발하게 하는 판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 애로사항이 꼽힐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해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섭입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때 이 해구가 해당 판에 섭입이 일어나는 해구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맞는 말인데 올해 수능 특강이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아. 그래서 해당 판에 섭입이 일어나는 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서 해구의 비율이 높다는 건 본인이 섭입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해구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는 건 이 비율이 높다라는 건 섭입을 겁나게 활발하게 하는 판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섭입을 겁나 활발하게 한다는 뜻이다. 아니 근데 본인이 섭입을 활발하게 하는 판은요 아무래도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크게 작용하지. 잡아당기는 힘이 크게 작용하면 아무래도 이동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라문에 지금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판일수록 판의 이동 속도가 좀 빠른 경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썬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기억 보시면
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동 속력이 빠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뭐 판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즉 본인이 얼마나 섭입을 활발하게 하느냐 이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동 속력이 빠르다? 이거는 일단 틀렸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제시된 판 중에서 판의 크기가 작은 놈 한번 봐봐. 보니까는 동그라미 리을, 그치? 동그라미 리을이 판의 크기가 겁나게 작거든. 근데 리을을 보니까 원래 이동 속도가 꽤나 빨라. 그럼 뭐야? 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동 속도가 빠른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봐봐. 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바꿔서 말하면 판의 크기가 클수록 이동 속력이 느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렇잖아?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판의 크기가 큰 녀석 하나 골라보자. 디귿. 태평양판이죠. 그죠?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동 속도가 결코 느리지 않네. 그치? 그렇다면은 판의 크기가 클수록 이동 속도가 느리다라는 게 반박이 되니까 그럼 기억은 적절하지 않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일단 기억 선지를 보자마자 우리는 이 섭입을 활발하게 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크게 작용하는 판일수록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일단 틀렸겠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 자료를 봤을 때 리을이 이동 속도가 빠른데? 이게 딱 보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억 선지가 틀렸다라는 걸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판의 크기가 클수록 이동 속도가 느린 건가를 검증해 주시면은 기억이 확실히 틀리구나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시면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비읍이 미음보다 느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비읍이 미음보다 해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요. 그렇다면 잡아당기는 힘이 좀 작게 작용할 테니 아무래도 이동 속도가 느리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비읍이 미음보다 느리다라는 거는 적절하겠다. 그지?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 잡아당기는 힘은요 당연히 해구의 비율이 높은 디귿이 더 클 겁니다. 기억보다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3페이지의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3페이지의 4번. 자, PDF 파일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해가지고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건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아스트라 심화 기출에서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개념일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서도 아마 다시 한번 정리가 되긴 할 건데, 어쨌든 수능 특강에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섭입각이라고도 합니다. 섭입각. 자, 그리고 이 섭입각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자, 다음과 같이 섭입을 하는 어떤 판이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이때 이 섭입대 부분이 있지. 그치? 이 섭입대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있지. 요거를 우리가 섭입각이라고 해요. 물론 예각을 섭입각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가 이 섭입각을 비교할 때 도움이 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가 지금 섭입형 경계가 될 거 아니에요. 섭입 당하는 판 쪽을 봅시다. 자,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어떤 임의의 장소를 딱 골라 잡아. 오케이? 임의의 장소를 골라 잡아. 자, 섭입형 경계로부터 이 지점까지의 수평거리 있죠. 이 수평거리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섭입한 판이 나타나는 깊이 있지. 그걸 이제 스몰 d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탄젠트 세타는 L분의 D다. 당연하죠. 그쵸? 자, 근데 이 공식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시게 되면요, 이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랑 관련된 문제 아주 쌍콤하게 풀 수가 있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린가와 나는 해구 부근의 두 지역에서 섭입하는 판의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게 지도 보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거든요. 방위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거야. 오케이?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 해구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판에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왼쪽에는 지금 섭입을 당하는 판이 요렇게 있는 것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요렇게 판이 섭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섭입 당하는 판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해구가 되는 거고. 괜찮아? 자, 그리고 예컨대 요런 지점 있죠? 요런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60km에서 섭입한 판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즉, 요런 지점에서 지하로 60km를 내려가게 되면 섭입한 판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는요, 지금 지하 200km에서 섭입한 해안판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도 보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나타낸 것이지. 그래서 요 선상에 있는 지점은 지하 60km에서 섭입한 판이 나타나고, 요 지점은 지하 200km에서 섭입한 판이 나타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우리가 한번 선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일단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역 보시면 진원의 평균 깊이를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에서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만. 자, 다음과 같이 섭입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섭입한 판의 깊이를 스몰 d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 스몰 d를요, 진원의 깊이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어떻게 그게 되나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뭐? 지금 여기서 이 섭입판의 한판은요, 반대쪽의 땅덩어리를 긁으면서 막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다음과 같이 발생을 한다는 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지점에서 진원의 깊이를 나타내게 되면은 거기가 곧 섭입한 판의 깊이와 유사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이 스몰 d를 진원의 깊이로 근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섭입한 판의 깊이가 곧 진원의 깊이에 대응이 된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이 두 그림을 보여주고서 이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에서 진원의 깊이를 비교하라는 건 섭입한 판의 깊이를 비교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섭입한 판의 깊이가 동그라미 기역에서는 100km,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지금 보니까 400km니까 동그라미 기역이 더 얕지. 따라서 진원의 평균 깊이가 동그라미 기역에서 더 얕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자, 나에서 판의 밀 또는 해구의 동쪽이 서쪽보다 크니라고 돼 있는데, 자, 나를 봅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해구가 어디에 나타나 있지? 하고 보니까는 해구가 지금 요게 요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섭입한 판의 깊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 그렇다는 거는 지금 섭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 이쪽에, 이 오른쪽에 있는 판이 왼쪽에 있는 판 밑으로 섭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판의 지하에서 섭입한 판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해구를 기준으로 동쪽이 섭입을 하는 밀도가 큰 판이고요. 왼쪽이 섭입을 당하는 밀도가 작은 판이다 라는 걸 고려를 해봤을 때 당연히 판의 밀도는 해구 기준 동쪽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니은은 적절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섭입한 판의 평균 기울기, 즉 섭입각을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괜찮아? 자, 이 섭입각을 비교할 때는요, 일단 수식을 딱 떠올려. 뭐 탄젠트 세타는요 L분의 D.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가가 나보다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보래. 그러면은 가는 나보다 요 각각의 값이 어떤지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분수식을 비교할 때는 분모를 통일시키고 분자를 비교하는 게 편리하지? 그래서 분모를 통일시킬 거야. 판의 경계로부터 어떤 일정한 수평거리를 가진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라는 얘기지. 자, 가에서 뭐 예컨대 요 정도의 수평거리를 가진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럼 그런 곳에서 섭입한 판의 깊이가 대충 100k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같은 거리만큼 그러니까 같은 거리만큼 수평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지점을 나에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 대충 한 400km쯤에서 섭입한 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지? 그렇다면은 수평거리가 동일할 때 뭐라고? 수평거리가 동일할 때 가는 나보다 섭입한 판의 깊이가 더 어떻다? 얕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탄젠트 세타 값이 당연히 더 작은 거겠지?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0도에서 90도 범위에서는 세타 값이 작을수록 작은 값을 가지니까 아무래도 가는 나보다 요 세타 값이 어떨 것이다? 작을 것이다. 즉 섭입각이 좀 더 작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라문에 가는 나보다 섭입각이 더 작다.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섭입한 판의 기울기, 즉 섭입각과 관련된 개념은 아스트라 심화 기출에서도 다루고 또 인플레이션에서도 좀 더 다양한 문제들 다뤄볼 테니까는 해당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36페이지의 9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36페이지의 9번. 자, 36페이지 9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료에 대한 코멘트만 간단하게 하고 넘길 수 있도록 할게요. 자, PDF 파일 보시면은 포인트 18, 열정과 해령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해당 문제에서 나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이 B와 C 중에 누가 해령이고 누가 열점일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느낌적으로 알고 계실 거야. 그지? 누가 보더라도 B가 열점이고요. C가 해령을 나타낸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해령은요, 수심 2에서 4km에서 나타나는 해저산맥이지. 한편 열점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해산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해수면을 뚫고서 화산섬을 좀 많이 형성을 시킵니다. 그럼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뭔가 이 봉우리가 해수면 위로 올라와 있잖아. 섬이잖아. 그렇다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해령일 수는 없겠다. 그치? 당연히 이건 열점이겠다. 그 다음에 이건 해저산맥이니까 이건 해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그리고 또 있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해령의 중심부는요, 판의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오케이? 해양판은 원래 해령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그 두께가 엄청나게 얇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해령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남에 따라
연약권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하부에 계속 들러붙으면서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지게 되거든. 맞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판의 두께가 굉장히 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곳이 바로 해령이 대응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해령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냐면 이 판의 두께가 굉장히 얇은 상태에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연약권 물질들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마그마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해령의 중심부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의 깊이가 굉장히 얕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마그마의 생성 깊이를 따져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C가 더 얕으니까 아무래도 이 C가 해령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니디 판단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36페이지의 10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36페이지의 1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자, 포인트 19에요. 해양지각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자료를 잘 보시면 그림은 어느 해역의 해저 단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해저 단면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에서 보시면은 가를 봐봐. 가를 보시면 심해저 퇴적물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해저 단면 그리고 심해저 퇴적물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해저 지형은 지금 대륙붕의 단면을 나타낸 거야? 아니면 심해저 평원의 단면을 나타낸 거야? 그치? 뭔가 심해저 평원에 해당되는 그런 곳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겠지.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각은 당연히 해양지각일 거야. 맞습니까? 오케이. 해양지각의 단면을 나타낸 상태군요. 라는 거 여러분들 판단이 해주셔야 되겠고, 자, 이 상태로 기니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기역부터 한번 보십시다. 기역. 자, 즉 심해저 퇴적물은 육지 기원의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 얘기 들어봐. 대륙붕에 쌓여있는 퇴적물들이 있지. 걔네들은 대부분이 강물 타고 쫙 흘러 들어와가지고 쫙 흩뿌려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륙붕에 쌓여있는 퇴적물들은 대부분이 육지 기원의 모래와 자갈, 진흙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 나타나 있는 퇴적물들은 그게 아니라 심해저 퇴적물이죠. 깊은 바다에 있는 퇴적물들. 이런 퇴적물들은 주로 이제 물속에 녹아있던 그런 성분들이 침전되어서 쌓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퇴적물들은 그 비중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시겠어?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소 지엽적인 문제지만 챙겨두시면은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만 좀 이렇게 경험해보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겠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시면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나가 다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해양지각은 이제 해령에서 생성된 현무암지 마그마가 굳어져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나가 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지표 부근에 가까워. 아무래도 나가 좀 더 빠르게 굳어졌겠지? 그치? 그래서 나가 다보다 빠르다라는 건 충분히 맞는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 나와 다는 모두 SiO2 함량이 52% 미만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그런 암석들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SiO2 함량이 52% 언더일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디귿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 개념교재라든가 일부 교과서들을 보면은 이 현무암질의 암석 혹은 현무암질의 마그마 조성을 얘기할 때 SiO2 함량을 52% 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디귿선지 같은 경우에 미만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구과학 1은 이하, 미만 이런 걸로 변별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지구과학은 그렇게 엄밀한 학문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하, 미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이 가가 심해저 퇴적물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암층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암맥 형태의 화성암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다가 나와 있고, 광물의 크기가 비교적 큰 화성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은 이제 멘틀이니까, 심해저 퇴적물 아래에 있는 용암층부터 여기가 이제 해양지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의 암석으로 구성되니 당연히 이 용암층을 구성하는 암석은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빠르게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현무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요 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광물의 크기가 비교적 큰 이라고 돼 있잖아. 즉 조립질의 조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즉 심성암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심성암으로서 굳어지게 되면 그때는 무슨 암석이 돼? 반려암이 되지. 따라서 이 다에서 나타내고 있는 암석은 반려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제가 개념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 이 해령에서 만들어진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 해양지각의 상부에서는 좀 빠르게 굳어지기 때문에 얘가 현무암이 돼. 오케이? 현무암이 돼. 그래서 주로 현무암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이 해양지각의 하부 있지. 해양지각이 아무리 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두께가 수 킬로미터는 되기 때문에 해양지각의 하부는 충분히 지하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곳에서는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천천히 굳어지면서 반려암이 좀 잘 생성되게 되고, 그래서 해양지각의 하부는 주로 반려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개념당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연계교재에서 처음으로 자료로서 출제가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사실 그 반려암과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딱히 막 수록되어 있진 않거든. 근데 내가 이제 그동안의 어떤 기출 문제들의 패턴을 살펴봤을 때 이 정도는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개념 강의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인 건데, 그게 지금 처음으로 EBS 연계 교재에서도 나온 거야. 그러면 앞으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 해양지각은 겉부분은 주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안쪽 깊숙한 곳은 반려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길 바라고. 하지만 어쨌든 현무암과 반려암을 우리가 묶어서 현무암질의 암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지각이 현무암질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은 팩트. 괜찮죠? 오케이,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대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들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저는 이제 2강에서 2대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